의회를 억압한 찰스 1세는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주기현 판사 판결문에서의 비유. 하지만 잠깐. 찰스 1세는 단순히 의회를 해산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전에서 패배한 군주였고 그를 처형한 것은 의회가 아니라 군대를 장악한 혁명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 왕을 죽인 권력은 곧 의회까지 해산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훗날 처형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판결에 찰스 1세의 역사를 소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재판부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판결 속에 소환된 그 왕, 찰스 1세의 진짜 역사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찰스 1세는 1625년 24살의 나이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왕이 됩니다. 그가 물려받은 왕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은 신이 선택한 존재이며 왕권은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믿음, 왕권 신수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잉글랜드에는 이미 세금을 승인하고 법을 논의하며 국가 재정을 통제하려 하는 또 하나의 권력, 의회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의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투표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와 재산을 가진 남성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죠. 인구의 대부분은 배제되었습니다. 의회의 중심은 귀족과 지방, 지주 엘리트, 즉 재산을 가진 계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국민 전체의 대표기관이라기보다 재산 엘리트들의 권력기관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찰스 1세는 전쟁과 왕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 했고 엘리트 의회는 세금 승인권을 통해 왕권을 견제하려 하였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왕권은 신이 준 것이다. 의회는 말합니다. 세금은 우리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종교 갈등까지 겹칩니다. 찰스 1세는 국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카톨릭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 의회 다수는 청교도 성향의 지주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종교 정책은 단순한 신앙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자율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의회 해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국가의 주도권을 가지는가, 왕인가, 재산 엘리트 대표 권력인가를 둘러싼 헌정 질서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결국 무력 충돌, 잉글랜드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내전이 이어지자 의회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초기 전쟁에서 왕당파 기병은 훨씬 강했고 의회군은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등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방지주 출신의 무명 의원 올리버 크롬웰. 그는 전쟁을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신의 뜻을 실현하는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군대를 만듭니다. 신앙으로 결속된 병사, 엄격한 규율, 능력 중심 장교 선발. 이 군대가 바로 신영군입니다. 신영군이 등장하면서 전쟁의 균형은 급격히 바뀝니다. 왕의 군대는 패배하기 시작하고 전쟁의 실제 권력은 점점 의회가 아니라 군대 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처음 내전은 왕과 의회의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권력의 중심은 의회에서 군대로, 다시 군대에서 크롬웰 개인으로 이동합니다. 크롬웰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대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했고 급진 청교도 세력과 결합하며 의회 내부 권력에도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1648년 크롬웰 측 군대는 온건파 의원들을 강제로 추출합니다. 역사에서 이것을 프라이드의 숙청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남은 의회는 군대가 통제하는 의회, 이른바 럼프의회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권력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왕과 의회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군대가 통제하는 의회, 그리고 이 권력구조 속에서 찰스 1세의 처형이 추진됩니다. 즉, 왕을 죽인 권력은 의회라는 제도가 아니라 군대를 장악한 혁명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 권력 중심에 크롬웰이
있었습니다. (1648년) 내전은 사실상 끝나 있었습니다. 왕의 군대는 패배했고 찰스 1세는 이미 포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전쟁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전례 없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왕을 재판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당시까지 유럽에서 왕은 법 위의 존재였습니다. 신이 선택한 통치자,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왕을 국가반역죄로 기소합니다. 문제는 이 재판의 구조였습니다. 상원은 재판을 거부하였습니다. 왕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원만으로 특별재판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 하원조차 정상적인 의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군대에 의해 숙청된 럼프 의회였습니다. 즉, 재판을 승인한 의회는 군대가 선별해 남긴 의회였다는 것이죠. 재판도 정상적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은 법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 참여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법정은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호도 없습니다. 항소도 없습니다. 정당성 논쟁도 배제됩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649년 1월 찰스 1세는 국민에 대한 폭군이자 반역자로 판결됩니다. 그리고 처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했기 때문에 처형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군대가 장악한 혁명 권력에 의해 국가 반역자로 규정되어 처형된 군주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헌정 질서 속 재판이 아니라 권력 혁명 속 처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처형을 승인한 권력 중심에 크롬웰이 있었습니다. 찰스 1세가 처형된 후 잉글랜드는 왕이 없는 국가가 됩니다. 군주제는 폐지되고 공화정이 선언됩니다. 형식적으로 의회가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의회가 럼프 의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권력은 달랐습니다. 군대를 장악한 크롬웰이 사실상의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크롬웰과 의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의회는 권력을 유지하려 했고 크롬웰은 더 급진적인 개혁과 통제를 원했습니다. 결국 1653년 결정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크롬웰이 군대를 이끌고 의회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그는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왕을 죽인 권력이 의회를 해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입니다.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했다는 이유로 폭군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처형한 권력 역시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합니다. 즉, 왕을 처형한 권력과 의회를 해산한 권력은 동일한 권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찰스 1세 사건은 의회주의가 왕권을 처벌하는 사건이 아니라 군사혁명 권력이 왕을 제거하고 의회까지 제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는 크롬웰이 있었습니다. 의회를 해산한 이후 크롬웰은 사실상 단독 권력이 됩니다. 그는 호국경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만들고 군대와 행정을 모두 장악합니다. 형식은 공화정이었지만 실질은 개인 권력 체제였습니다. 문제는 이 권력이 제도로 만들어진 권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왕조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선거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크롬웰 개인의 군사 권위에 의존했습니다. 1658년 크롬웰이 사망합니다. 권력은 아들 리처드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의 존경도 정치적 기반도 혁명 지도자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군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는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리처드는 퇴위합니다. 크롬웰 체제는 단 한 번의 권력 승계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혁명 권력은 제도가 되지 못했고 체제는 무너집니다. 크롬웰 체제가 붕괴하자 잉글랜드는 다시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60년 처형된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왕에 복귀합니다. 왕정 복구. 여기서 역사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뒤집힙니다. 찰스 1세의 사형을 승인하고 판결에 서명했던 인물들, 이른바 왕처형 서명자들이 하나씩 체포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내렸던 바로 그 형벌,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상징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미 죽어있던 크로멜의 시신이 무덤에서 꺼내집니다. 관이 열리고 시신이 끌려 나옵니다. 그의 몸은 공개적으로 교수대에 매달립니다. 죽은 자에게 내려진 처형, 부관 참시. 며칠 동안 매달린 뒤 시신은 참수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런던에 전시됩니다. 왕을 죽인 혁명 권력의 상징은 이제 왕권 복귀의 경고물이 됩니다. 찰스 1세를 사형에 처한 재판부, 그 판결을 승인했던 정치 권력,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이었던 크로멜까지 왕정 복구는 그 모든 것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불과 11년 만에 왕을 죽인 체제는 무너지고 왕을 죽인 자들은 처형됩니다. 역사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판결문 속에 소환된 이름, 찰스 1세. 의회를 억압한 권력자는 결국 처벌되었다는 역사적 사례. 하지만 우리가 방금 따라온 실제 역사는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줍니다. 찰스 1세의 사형을 승인하고 그 판결문에 서명했던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불과 11년 뒤 같은 방식으로 처형됩니다. 그리고 그 처형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의 중심, 크로멜조차 죽은 뒤 무덤에서 꺼내져 교수대에 매달리고 참수됩니다. 왕을 처형한 재판 권력은 결국 왕과 같은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역사적 결말을 판결문을 작성한 쥐귀한 판사가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이 사례였을까요? 찰스 1세의 역사는 의회를 억압한 권력이 처벌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혁명 재판이 훗날 뒤집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 단순한 역사 인용이 아니라 권력 충돌 속에서 내려진 판결의 비극적 역설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한 문장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압력 속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결론을 내려야 했던 쥐귀한 판사의 내면, 그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적 재판, 찰스 1세가 소환된 것은 아닐까요? 판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말합니다. 권력 속에서 내려진 재판은 언젠가 다시 재판받는다고.